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제가 이제 시골의 작은 대학에 있고 연구원도 잘 못 구하기 때문에 리서치를 많이 하진 못하고요. 하면서 발견한 몇몇 사실, 뭐 학생들도 있고 뭐 심지어 일반인도 듣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분은 너무 쉽고 이런 얘기를 하게 느낄지도 모르지만은 맛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소개한다라는 느낌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차례로는 이제 먼저 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맛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맛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두 주인공이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주인공이 같은 동네에서 자란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인데,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서 마지막에 둘이 살아남은 거예요. 밑에 깔린 친구는 위에 있는 친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친구는 안 죽이는 걸 선택을 했죠. 그럼 저런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 과연 선택을 하는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뇌고, 그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뇌가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뇌가 있는 생명체와 뇌가 없는 생명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커다란 나무는 그 크기가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오래 살고 더 다양한 생명 행위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뇌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실험에 많이 사용하시는 뭐 예쁜 꼬마 선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뇌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신경계가 좌우전에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 동물은 뇌가 있고 식물은 뇌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식물하고 동물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결국 뇌를 만드는 거는 운동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연 그런가라고 우리가 한번 그 동물계에서 그 예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벼랑의 뽀뇨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 동물 캐릭터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말로 하면 멍게의 유생입니다. 멍게의 유생.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 뇌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동물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동물은 뇌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멍게를 이제 표준말로 우렁생이라 그러고, 그 우렁생이가 분류상으로 따지면 척색 동물이에요. 굉장히 분류상으로 높습니다. 척추동물 바로 밑이거든요. 이 우리가 먹는 이 우렁생이 성체는 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멍게의 유생은 보면은 뇌 구조가 척삭과 신경삭이라고 하는 뇌 구조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성체인 멍게와 이 유생인 멍게의 차이가 뭐냐면은, 유생은 바닷속을 떠돌아다니면서 바위에 붙어서 정착을 하면은 성체가 된다는 거예요. 성체로 성장하는. 그럼 이것을 보면서, 아, 과연 뇌라고 하는 존재가 운동의 필수적인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성체가 되면은 뇌를 소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럼 동물의 운동의 구조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단계적으로 다를 거라는 다음에 생각을 갖게 되는데, 동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운동을 하는 동물이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실제로 운동이 2차원이에요. 아래로 가고 내려가는 운동밖에 없어요. 나머지 옆으로 가는 건 다 물결에 떠다니는 거지 해파리의 능동적인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간단한 산호 같은 놈들. 물론 이 산호는 떠돌아다니진 않지만은 먹이를 포식하는 그런 운동들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이제 3차원적인 운동을 하는 플라나리아 정도가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신경계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때문에 뇌가 진화상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생겼다고 치면은, 그 뇌가 생긴 것들이 도대체 어디로 움직여야 할까?
라는 결정을 이제 개체가 해야 되는데, 그때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영향이 본능 행동이라는 거죠. 짝짓고, 먹고, 숨 쉬고, 뭐 이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뇌 구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연계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듯이 변연계에서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감정이라든지 섭식이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쥐라고 생각하면은, 배가 고파 죽겠네. 저기 맛있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자리에 이상한 게 있고, 지난번에 친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걸 먹었다가 잡혀가는 걸 봤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판단을 쥐는 거의 못 한단 말이죠. 쥐는 못하고 먹을 게 있으면 가서 먹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보면 안 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 보듯이 대뇌피질이라는 구조가 생기면서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욕망에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면 저기 예쁜 여자가 있고 저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지만 그 예쁜 여자를 가서 폭력적으로 사귀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저기 있는 맛있는 것도 저게 내 게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결국 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뇌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뇌가 아니고, 뇌가 지시하는 행동을 개체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이 뇌고, 뇌가 없으면 그것은 개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뇌를 뭐 실제로 이제 이 뇌에 계신 최대천 박사님이 아주 간명하게 짐승의 뇌와 사람의 뇌를 간명하게 설명하신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간단한 뇌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서바이벌 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로 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 뇌줄기 정도가 있는 그런 구조이고, 그보다 조금 더 커지면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같은 반려동물들, 그런 것들은 내가 예뻐해주면 자기가 예뻐지는 걸 알죠. 감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모셔널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형계까지 가지고 있는. 네. 그보다 조금 더 커지면은 이제 생각을 하죠. 유인원 정도가 되면은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집을 줄도 알고 높이 있는 것들, 먹이를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설명할 수 있는 뇌보다는 소통하는 뇌가 훨씬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은 소통하는 뇌에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감정을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뇌가 사람의 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감정과 이성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데, 그 감정과 이성을 결정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결국 뇌가 프로그램에서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그 운동을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감각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측정기기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나 온도나 삼투압이나 뭐 어떤 거든지 이런 측정기기들은 다 센서가 있고 디지털 회로가 있고 거기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는, 뭐 옛날 시기로는 아날로그 바늘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감각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을 센서가 감지해서 활동전압으로 만들고, 그 활동전압을 뇌가 해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감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특정기기들은 그 센서라고 하는 것이 전자회로거나 아니면 뭐 무슨 기계적인 장치인데 반해서, 사람에서 센서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담당을 하고 있다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다 물리적인 지표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전환기다라는 것은 감각이나 측정기기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일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착각을 하는 것이, 감각의 종류는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두 가지 대답이 보통 나와요. 자극의 종류 또는 감각의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의 종류를,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종류를 감각기가 결정할까요? 자극의 종류가 결정할까요? 자극의 종류가 결정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종류는 감각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은 이 그림이 이제 검정고무신이라는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있는 얘가 기영이에요. 기영이고 형이 기철인데 형의 거를 몰래 먹었다가 형한테 두드려 맞고 눈앞에 별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자, 눈앞에 왜 별이 보여요? 톰 앤 제리도 마찬가지로 별을 많이 보는데 왜 별이 보이냐 하면은 커다란 물리적인 충격이 시세포에 가해져서 우리 뇌가 해석할 때 커다란 물리적인 충격을 보는 시각 자극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충격이 보통 때 같으면 피부에 가해지면 아프다거나 또는 뭐가 닿는다거나 하는 감각으로 느낄 텐데 눈에 가해졌겠네. 눈이 가까워 실제로 머리를 쥐어박았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시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음을 팔에다 갖다 놓으면 오래 두면 차갑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고 느낀다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차갑게 느낄 땐 콜드 센서가 반응을 하지만은 그 다음엔 페인 센서가 폴리모달 센서가 반응을 하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단기기에서 맛을 자극할 때 전기로 자극해서 맛을 일으키든지 코를 자극해서 냄새를 일으키든지 물론 그걸 분별해서 자극해가지고 특정한 맛이나 냄새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자우전 일반적인 맛 자극이나 냄새 자극과 똑같은 반응은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맛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맛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맛의 특징이 뭐냐면은 맛의 특징이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쾌감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맛이 지금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 뭐 지난달에 오셔서 문석중 교수님이 다 얘기하셨겠지만 5가지 맛이 공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쓴맛하고 신맛은 비교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맛, 단맛하고 감칠맛은 우리의 영양물질로 꼭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맛, 이제 짠맛은 그 중간 성격을 갖는 맛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맛을 공부할 때 느낀 그 의문점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5가지 맛이 공인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럼 우리의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지방은 도대체 맛이 왜 없을까? 라는 것이 이제 의문이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지방 맛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6번째 맛의 후보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지난달에 문석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특별한 조건 한두 개만 만족하는 정도인 것이고 그거 외에도 건전지를 해야 됐을 때 느끼는 찌릿한 맛, 그다음 뭐 비누를 댔을 때 느껴지는 알칼라인 테이스트 또는 뭐 탄산수를 먹을 때 해서 톡톡톡 쏘는 듯하게 느껴지는 맛 그런 것들이 새로운 맛의 후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본성이니까 그런 그 맛을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은 맛을 찾았다기보다는 그 맛을 내는 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한 역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기록이 남은 게 이제 실제로 사람에서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 정도 역사력이 남았을 때 보면은 소금이 짠맛을 내고 쓴맛을 내는 어떤 걸 먹으면 죽더라 라는 것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상으로 제일 먼저 분리된 물질이 짠맛과 쓴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서양에서는 이 짠맛과 쓴맛을 기본 맛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나 과일의 단맛,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발효해서 생기는 신맛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맛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이 4가지 맛이 거의 뭐 한 5,000년 이상 기본적인 4가지 맛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감칠맛이라는 걸 처음 개발해서 MSG라는 물질을 처음으로 찾아냈고 이게 학문적으로 인정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30년?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감칠맛이 동양에서 개발되고 인정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주로 감칠맛을 내는 물질이 발효 음식에서 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 중에 하나인데 단백질을 발효시키면은 다른 아미노산보다 글루탐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글루탐산만 느끼도록 사람이 진화하지 않았을까라고 혼자서 생각은 하는데 뭐 그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좌우지간 이 감칠맛이 단백질을 찾아내는 맛이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맛이면은 언제부터 우리가 느낄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1970년대 미국의 소아과 의사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실제로 여기는 이제 아기가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다른 아기입니다. 3명의 아기를 태워놓고 2번에서는 이제 맹물, 3번에서는 단 거, 4번 여기서는 이제 신 거, 5번에서는 쓴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주고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분석을 했고 나름대로 뭐 혀를 내미는 거, 뭐 눈꼬리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봐도 여기 보이는 단맛을 줬을 때는 좀 좋아하고 더 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쓴 걸 줬을 때는 더 안 먹어 난 싫어 이런 것처럼 한다는 그런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의 주장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단맛을 느낀다. 실제로 이제 그 태어날 무렵에 죽은 사산아들을 가지고 부검을 해보면은 혀가 미공이 다 노출돼 있고 기본적인 미각 전환 신호 전달 물질들이 다 발현돼 있는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마다 조금 다른 게 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맛을 못 느껴요. 미공이 덮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엄마 젖을 찾는 게 냄새로 찾아간다. 이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を봤을 때 어쩌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맛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옛날에 20년쯤 전에 제가 미국에서 같이 했던 실험인데요. 실제로 요즘 이런 실험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요즘도 영광스럽게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슬라이스, 여기처럼 이제 테이스버드가 포함된 텅파필라 슬라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칼슘에 반응하는 다이를 로딩하고 이쪽에서 이제 파이펫으로 7개짜리 그때 파이펫을 썼어요. 7개짜리 파이펫에 7가지 물질을 넣고 퍼핑을 하는 거예요. 퍼핑해서 여기가 반응을 하는지 기록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 7개의 세포에서 기록을 해보면은 한 가지 맛에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이게 뭐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당시에는 아직 타입 1, 2, 3 세포가 어떤 식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게 잘 알려지기 전이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리고 실제로 요 전 실험이 쓴맛 물질을 줬을 때 맛에 반응하는 것이 세포가 한 가지 쓴맛 물질에만 반응한다라는 게 발표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쓴맛의 리셉터가 25개라는 게 밝혀지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리학적인 증거로 아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치과대학에서는 생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실제로 이제 혀나 이 목 쪽에서 오는 맛신경이 뇌로 가서 대뇌피질의 미각 영역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나는 곳이 고림로획입니다. 고림로획. 이 고림로획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고림로획은 미각 정보만과 투사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첫 번째로 치상감각이 통합이 되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도획은 내장감각이 통합되는 부위와 체성감각이 통합되는 부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장감각이 통합되는 부위가 미각 정보가 투사가 되고 이 시상하부에서는 우리 섭식이나 아니면 뭐 포만중추, 그 다음에 그 성행동 이런 본능 행동들이 많이 관련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미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본능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한 여기 보면 시상의 후뇌복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간면의 체성감각이 투사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아간면의 체성감각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런 감각을 감각기가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감각을 느끼는 최종 부위는 뇌입니다. 뇌. 감각의 인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말로는 코그니션 또는 퍼셉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이제 그런 현상하고 인식까지 단계를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예를 보면은 우리가 혀에서 느끼는 것은 아주 단순한 단맛, 그 다음에 촉각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감각들을 통합해가지고, 다 통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해석이 됐을 때 비로소 아, 이게 찹쌀떡이다. 또는 아, 저기서 내 여자친구가 다가오고 있구나. 남자친구가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오시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물론 감각도 중요하고 그 경험과 이성의 지식에 맞춰서 해석한 인식이 훨씬 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제가 맛을 연구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일반인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이 맛하고 그다음에 향미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테이스트하고 그다음에 플레이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고 이 향미라고 하는 플레이버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맛에는 아까 얘기했던 5가지 감각만 지금 과학적으로 확인돼 있고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인식을 하는데 향미는 그거 외에 미각을 중심으로 촉각, 시각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느낌이고 주관적인 느낌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통 맛이라 그러면 향미를 맛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플레이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인데 인터넷에 써둔 걸 제가 퍼왔는데 이걸 보고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지만은 실제로 이걸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저 위에 있는 초코파이를 보면은 우리가 초코파이를 보면 맛있다고 느끼지만은 이걸 보면 맛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 플레이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우리가 감자칩을 먹을 때도 바사삭하는 소리가 들려야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쾌감을 느끼는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단맛, 가장 좁은 것이 쓴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맛이 도대체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이제 유전체 정보가 사람의 유전체가 뭐 사람마다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약 2만 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재일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후각 유전자가 약 1000개 있다고. 그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5%의 유전자 정보를 후각에 쓰고 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후각이 무슨 후각 외에 다른 기능이 있지 않을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 뭐냐면은 다양한 맛이 내는 단맛이나 감칠맛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신맛이나 짠맛은 내는 물질이 단순해요. 하이드로젠 아이온이나 소디움 아이온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의 수용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감칠맛이나 단맛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한 가지 수용체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맛을 내는 물질을 보면 네이처를 보면은 단백질부터 물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지만 슈크로즈나 글루코스 같은 탄수화물이 기본적인 단맛을 내는 물질이지만은 실제로 최근에는 뭐 이제 트랜스포터도 관여한다라는 증거 발견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 리셉터가 감지를 하거든요. 근데 나비온 같은 금속이온도 단맛을 내고 모넬린이나 타우마틴 같은 단백질도 단맛을 냅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다양한 물질을 단맛을 내는 리셉터가 우리 몸이 하나의 리셉터로 진화가 되었던 반해서 이 쓴맛의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25개, 생쥐의 경우에는 36개.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유전자를 우리 진화 과정 중에서 없애지 않고 보존하고 남겨뒀다는 것은 그 쓴맛 유전자가 하는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무엇인지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 미각 연구 과학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맛이 질환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기초적인 연구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음식이 맛있으면 많이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은 뚱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각하고 비만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서치가 임상 연구를 해서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했냐면 4가지 맛을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맛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가를 본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뚱뚱한 사람들이 맛을 더 구별을 잘 못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맛을 잘 구별 못하니까 많이 먹고 그래서 뚱뚱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뚱뚱한 사람과 안 뚱뚱한 사람들을 든 다음에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원인지 결과인지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인데, 일본에 있는 니노미야 교수 그립이 한 연구인데, 다른 여러 가지들은 먹는 거에 큰 상관이 없고 실제로 보면은 상관이 있는 게 딱 렙틴이 상관이 있다는 거죠. 식욕을 유도하는데 렙틴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 그거 말고는 포도당 농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결과적인 후양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짜게 먹는 사람들이 이 하얀 쪽이 이제 고혈압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 소금물을 가지고 하면은 이 고혈압 환자들은 그걸 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은데, 혈압이 정상이거나 저혈압인 사람은 그걸 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농도를 훨씬 낮추면은 저혈압 환자들만 그것을 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미뤄봐서 이 소금을 짜게 먹는 것이 혈압과 관계에 있다는 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압 환자가 된 다음에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지 결과인지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보통 하는 원발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가 적고, 이 다른 형태 2차성 고혈압의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연구를 찾아보면은 이 사람에서 한 연구인데, 사람에서 가장 연구 반영이 된 게 이제 그 페이스 블라인드니스를 만드는 P1238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URI나 아니면 이제 코로렉탈 캔서나 치은염이나 아니면 뭐 이 장염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들이 일부 있고, 뭐 다양한 질환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병과 연결이 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치과의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설탕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치아 후식이 많은 사람들은 단맛의 선호도가 높다. 일부 미각 유전자 돌연변이가 치아 후식증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이 한국에는 미각 역치도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 있었어요. 뭐 측정한 논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미각 연구 측정하는 방법이 좀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요즘 표준적인 방법은 파이브 리버젤 테크닉이라 그래가지고 미각도를 높였다 낮았다 쳤다 하면서 그걸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최초로 측정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대로 이제 동양인들하고 일본이 제일 연구가 잘 돼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남자 여자의 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우마미의 경우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미각력치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봤듯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있으면 미각력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만 골라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사람만 가지고 미각력치를 측정한, 그러니까 혈압 재고 혈당 재고 해서 혈압을 측정한 유일한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봤을 때도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미각이 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룹이 많지 않아서 해석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큰 차이는,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이게 이제 나이를 40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기준을 좀 높이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40세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각력치하고 5가지 맛의 퀄리티에 따른 미각력치의 유병률 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걸 이제 조사한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보면 DMFT라고 하는 겁니다. DMFT는 썩거나
상실했거나 충전이 된 치아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미각역체 로그 스케일하고 해서 해보면은 조금 이렇게 나와요. 약간 음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기대와 달랐던 게 아까 처음에 그 문헌 검색을 하면서는 둔한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단맛이 둔한 사람들이 단맛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가 많이 썩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상외로 그 관계가 뭐 통계적으로 유인하긴 한데 다른 요소들이 워낙 영향을 많이 미쳐있긴 하지만은 단맛을 더 잘 느끼는 사람들이 단맛을 내는 음식을 더 자주 먹고 치아 후식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실험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맛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맛은 쾌감을 느끼는 맛이니까 잘 느끼는 사람이 더 자주 먹지 않을까. 그 대신에 이제 뭐 짠맛 같은 건 쾌감이 적고 쓴맛 같은 것들은 잘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여기 이제 쓴맛 물질이나 신맛, 그다음에 감칠맛, 짠맛의 경우에는 여기 그림 아까 그림하고도 좀 차이가 나죠. 얼핏 봐도. 그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실험이 뭐냐면은 그럼 쓴맛 유전자가 도대체 25개가 있는데 쥐의 경우에 36개가 있는데 그 36개가 과연 똑같이 기여를 하고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우리 학교에 이제 qPCR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qPCR을 가지고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테이스 파필라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잘라가지고 풀링을 뭐 무지하게 해가지고 qPCR을 했더니 놀랍게도 여기 보듯이 타스투알 108하고 타스투알 137 두 가지만 압도적으로 이게 이제 그 JPDH하고 비교로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부 조직에서는 거의 이제 GAPDH 같이 우리가 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비슷한 정도로 양이 발현되는 것을 그 차이가 거의 100만 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적게 발현. 아직까지도 이게 저 실험을 할 땐 그랬는데 저게 이제 모든 주에서 그런 건지 우리 실험실에서 키운 지만 그런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그룹에서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쫓아오는 연구를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건강보험 통계를 매년 제가 조사를 해요. 매년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R43이라는 질병 코드가 후광민 미각장애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이 2019년인데 2019년 건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고 2017년, 18년 보면은 순위가 462, 465였어요. 그전 통계는 보면 순위가 없어요. 아예 통계가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느끼는 걸로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른 병하고 비교해보면 실제로 제일 많은 병이 여기 보듯이 감기, 배탈, 치과 영역에서는 풍치 이런 병입니다. 이런 병. 비교하면 뭐 그 진료비나 환자 수가 비교가 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이것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주변에 보면 아유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이상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걸 병원을 안 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턱뼈에서 덜그럭 소리가 나라고 얘기했지만 병원에 아무도 안 왔거든요. 요즘은 그걸로 먹고 사는 치과 의사가 있을 정도로 환자들이 찾아오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각 및 미각장애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미각에 관한 연구의 1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왜 쓴맛만 25개의 유전자 사람에서 리셉터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 미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전신질환, 구강질환 이런 것들하고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을 건데 원인인지 결과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 연구 결과를 보면 쓴맛이 다른 맛과 달리 다양한 수용체를 갖고 있는데 유해물질 감지 말고 다른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중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건 이제 첫 번째 서제션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어떤 강연을 가면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저는 이렇게 떠들고 가지만은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훌륭한 미각 관련 연구자 또는 후각 관련 연구자가 되시면은 제가 굉장히 기쁘겠습니다.